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4-2-1 혹은 3-4-3 말고 저는 명확한 3-5-2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운 맨유 새끼 애슐룡입니다. 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첫 승이 터졌습니다. 우선 1라운드 아스날전, 저를 비롯한 맨유 팬분들이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거셨을 것 같은데요. 비록 1대0으로 패배했으나 경기력은 압도했기 때문에 아모림 축구가 좀 완성되어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이게 역으로 제 생각에는 상대방 감독들에게 간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그림지비 타운을 상대로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배를 하고 말았고, 그 전에 있었던 풀럼전에서도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안 좋은 성적으로 바로 아모림 감독의 경질설 혹은 감독 교체설이 즉시 터져 나왔고, 제 커뮤니티에도 아모림 감독의 경질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경질론이 조금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하긴 해요.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까지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대로면 쉽진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인 벌리전 승리를 통해서 이제 아모림 감독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전술적인 포인트를 좀 짚어볼 텐데요. 벌리전 점유율을 보면은 62%, 38%로 맨유가 앞섰고요. 슈팅 수도 맨유가 압도를 했습니다. 패스 또한 82%, 70% 정도로 맨유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키패스도 19개 대 2개, 코너킥도 7개와 1개. 맨유가 사실 공격적으로 압도했던 경기가 맞습니다. 더구나 기대 득점 값을 보면 맨유가 3.63골, 번리가 1.2골로 나온 것을 보면 사실 맨유가 이렇게 어렵게 끌어갈 경기는 아니었고, 아모림 감독 또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전에 끝냈어야 될 경기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너무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제가 봐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빌드업을 엄청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멋있게 한 골을 넣으면 되게 쉽게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골을 넣고 달아나면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벌리의 한방 역습이나 카운터 어택에 그냥 맞아서 바로 실점을 해버리고, 또 앞서 나가면 또 카운터 어택을 맞고, 뭐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스코어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아모림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없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없는 되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플레이 안에서 오히려 수적 우위를 갖고 가지 못하고 되려 수적 열세를 맞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맨유가 공격을 할 상황을 보면은 3-2-5의 형태가 됩니다. 최후방 3명의 센터백으로 빌드업이 시작돼서 2명의 미드필더를 거쳐서 이제 윙백을 포함한 5명의 공격진들에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약점이 정확하게 간파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원에 있는 2명의 패스기를 막아버리면 된다. 두 번째, 측면을 좀 수비적이게 운영하면 된다. 세 번째, 맨유의 빌드업을 끊었을 때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난다. 이 세 가지가 약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약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르 선수가 주전조로 나와서 2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 2명의 플레이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고정적이게 위치해 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보통 왼쪽에 있고 카세미르 선수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드업 시에는 둘이 고정돼 있고, 이 2명의 움직임이 좀 단조롭고 동선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을 걸어버리면서 2명의 패스기를 막아버리면 사실상 맨유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대부분 중원에 3명을 놓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2명의 패스키를 막아버리면 이 2명은 앞으로 전진 패스나 측면으로 공격적인 패스를 전개할 수 없고 백패스를 일궈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약점이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을 수비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제가 풀럼전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드렸는데, 맨유의 윙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풀백뿐만 아니라 윙어도 수비 지향적인 선수들을 배치해서 그 측면 공간에 수적 우위를 같이 걸어버리면, 그러니까 맨유가 윙백을 올려서 상대방 풀백에게 맨유의 윙백과 이선 이 2명이 2대1 숫자 싸움을 걸어버리기 전에 상대방의 윙어조차도 내려와 버려서 2대2로 숫자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맨유가 활용할 수 있는 수적 우위를 통한 유기적인
움직임이나 스루 패스 같은 게 차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풀럼이 그랬던 것처럼 풀백 자원인 카스타뉴 선수를 윙어 배치하고 카스타뉴를 수비적인 윙어 역할을 맡겨버리면 사실상 맨유가 공격할 수 있는 윙백의 공간들이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점이 딱 틀어막기 좋은 전략이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얘기한 세 번째 약점이 야기가 되는데, 맨유가 공격적인 빌드업을 하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맨유 후방 공간을 보면 어떻게 배치가 돼 있죠? 3둘밖에 없어요. 윙백들이 중앙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 시에 맨유의 2명의 미드필더와 3명의 센터백이 배치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 공간이 비죠? 바로 맨유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거의 텅텅 비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측면으로 갔을 때 2명 중에 1명인 미드필더가 그쪽으로 서포트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서포트를 가면 당연히 어디가 비죠? 1명밖에 남지 않은 중원이 비게 돼요. 그래서 맨유가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받아서 공을 뺏겼을 시에는 측면이 완벽히 무너지거나 아니면 측면을 무너뜨리거나 컷백을 해버리면은 중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거리 때리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점이, 이 세 가지 약점이 연계돼서 상대방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림의 3-4-3 혹은 3-4-2-1 전략이 많이 간파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아모림 전술의 빌드업 두 가지 패턴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센터백 라인에서 짧게 빌드업이 나가서 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에게 공이 전달이 되면 최대한 간결한 터치와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측면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많이 넣어줘요. 굉장히 직선적이고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넣어줌으로써 은베모라든지 쿠냐라든지 조금 측면 지향적으로 서 있었던 선수들, 그리고 윙백까지 가담해서 공격 숫자가 확 늘어나는 효과를 주게 되고요. 두 번째 빌드업, 중원의 패스길이 막히면 3백 수비수들이 직선적인 롱패스 빌드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뻥축구 빌드업을 좀 하는데, 이 빌드업 패턴은 적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먼 거리에서 오는 롱패스이기 때문에 이 롱패스 자체 정확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빌드업의 연계 작업이 쉽지 않아요. 공격수가 그걸 잡아놨다고 쳐도 그 공격수가 또 해야 될 게 뭐죠? 자기가 공을 지켜서 몸을 돌린다든가, 혹은 맨유의 측면 윙백들에게 연계를 한다거나 이선 자원들과의 원투 펜스를 통해서 공간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럼 이 빌드업을 하기에 알맞은 선수단을 갖췄냐, 즉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기도 해요. 특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원 2명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기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지만 거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 수준의 파트너가 있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역할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역할과 겹치면 안 돼요. 한 명은 정말 부지런히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박투박 미드필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박투박이 필요하다고. 중원을 계속 휘젓고 다녀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선수의 움직임으로써 상대방의 미드필더 라인이 계속 유인되게 되고, 그 빈 공간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활용을 해서 좀 더 여유롭게 공을 잡고 롱패스를 연계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파트너로 나오고 있는 카제미르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우가르테나 마이누 선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급이다 라고 보긴 힘들죠. 아모린 감독이 추구하는 굉장히 시스테미컬한 이 3백 축구에서는 중원의 퀄리티가 낮다. 그리고 또 빌드업에서 중요한 게 중원 말고 어디죠? 센터백 라인이거든요. 중원의 길이 막혔을 때 센터백에서 직선적인 롱패스를 통해서 한 방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가야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전조로 나오는 레니오로, 더리우트, 루쿠쇼 선수 중에 그 빌드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퀄리티가 더리우트 선수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빌드업도 정확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빌드업을 할 때 결국에는 완벽한 9번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더리우트가 굉장히 정확한 롱패스를 뿌려줬어. 그러면 최전방 9번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가슴 트래핑을 해서 자기 볼을 만들거나 정확한 헤딩을 통해서 우리 측면에게 볼을 연계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9번이 없죠. 물론 세슈코 선수가 헤딩의 일가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기대해볼만 하고, 그리고 사실 벌리전에서 의외로 지르크지 선수가 9번으로서 괜찮은 역할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비교적 나아진 볼 관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롱패스로 전달했을 때 쉽게 소유권을 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 경기에 비교적. 그래도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으로 잘하는 9번이 필요해요. BBC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BBC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중앙 수비수로부터 시작했던 빌드업, 두 번째 얘기했던 걸 업, 백, 스루라는 표현을 해서 빌드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센터백 라인에서 롱패스를 길게 뿌려요. 그래서 업 해서 올려버리면 9번 공격수가 그걸 받아서
연계를 합니다. 그걸 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2선 미드필더 혹은 3선 미드필더에게 그걸 연계해서 주면 그 3선 미드필더나 2선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향하는 윙백에게 스루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런 빌더 패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랬을 때 업까지는 어떻게 올릴 수 있어. 더리히트가 롱패스를 하면은 이 9번이 그걸 백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상대방과 경합을 통해서 좋은 포지셔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포지셔닝을 했어. 하면 그 다음 게 뭐죠? 뛰어서 헤딩을 하거나 가슴 트래핑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가슴 트래핑이 잘 안 되거나 둔탁하게 떨어지거나 혹은 헤딩이 부정확하면은 바로 상대방에게 소유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자기가 받아갖고 가슴 트래핑을 받았어. 그럴 시에는 그 다음 동작이 뭐죠? 소유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 편 미드필더에게 백패스 등이 연결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세 가지 동작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세슈코나 지르크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벌리나 뭐 풀럼 같은 중하위권 팀을 만나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가 만약에 리버풀이어봐. 리버풀에서 반다이크가 뒤에 버티고 있는데 세슈코가 그걸 비벼갖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9번 역할까지도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다. 세 번째입니다. 아모림이 추구하고 있는 전방 압박이 지난 시즌에 비해선 확연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최전방 3투비 부지런하게 가서 전방 압박을 걸어주고 있고, 때로는 윙백까지 올라가 주면서 동시에 압박하고 같은 속도로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파해법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의 3투비 갔을 때 상대방의 포백이면 잘 안 먹히던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포백이면은 4명의 수비수고요, 우린 3명이 압박을 해. 근데 보통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빌드업 할 때 골키퍼를 활용하잖아요. 그럼 골키퍼까지 활용하면 상대방은 5명이야. 5명이 볼 돌리기 하니까 사실 3명의 빌드업이 크게 의미가 없던데, 그냥 3명의 체력만 깎아먹고 있는 것 같은 상황도 많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전방의 압박이 풀려서 중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중원에 2명이 남아있고 수비수들이 거의 플랫하게 5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플랫한 느낌의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빌드업이나 역습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앞서도 얘기했던 약점이 노출이 되는데, 이 중원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 이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 5명이 내려와 있어도, 우리의 윙백이 내려와 있어도 이 윙백들이 3, 4 느낌으로 서져 있으면은 그나마 수비가 될 텐데 5, 2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하게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많지 사실상 공간을 틀어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이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을 걸어버리지만 오히려 그 전방 압박이 풀리면 뒤가 생각보다 취약하다, 이런 약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해 줬는데, 그럼 이제 해결책이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플랜 B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3-4-2-1 혹은 3-4-3 말고 저는 명확한 3-5-2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아모린 감독이 마운트 시프트를 통해서 가끔 마운트를 중원에 내리면서 숫자 싸움을 걸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가끔 내려오는 거 말고 그냥 확실하게 중원에 3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3-5-2를 섰을 때 가운데 3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브루노 페르난데스, 우가르테, 마이누 이런 식의 조합을 통해서 중원에 3명을 그냥 고정적으로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다 수비적인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최전방 투톱은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을 가끔씩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상대방 수비수들이 발밑이 좀 느린 경우에는 쿠냐 은뱀을 통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른 투톱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수비수들의 높이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해야 돼. 그러면 세슈코 선수와 은베모 이런 조합을 통해서 투톱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유동적인 3-5-2 느낌 말고 그냥 확실한 3-5-2를 통해서 중원의 숫자 싸움을 우위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 이거는 BBC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플레이에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자유도를 줘야 된다. 특히 중원의 2명이 굉장히 고정적으로 박혀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BBC에서도 정확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이 2명이 그냥 포지셔닝을 지키고 거기에서 제한된 플레이만 하기 때문에 이 2명의 압박을 걸어버리면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 2명을 가지고도 그나마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면 이 2명의 플레이, 움직임을 자유도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카세미로 선수에게 조금 더 볼터치나 드리블 횟수를 좀 더 늘려줘도 된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드리블 줄이고 터치 줄여서 최대한 간결하게 최전방으로 연계해. 이게 그냥 시스테믹 플레이의 첫 번째 지침인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지침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거나 그냥 볼 소유를 좀 더 느긋하게 해.
그리고 두 명도 스위칭을 하고 로밍을 해. 그러니까 BBC에서는 로밍이란 표현을 했는데 로밍이란 표현이 뭐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와주면 카세미르 선수가 반대편으로 가준다거나 혹은 좀 더 후방으로 빠져준다거나 전방으로 가준다거나 이렇게 위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로밍 하듯이. 이런 움직임을 통하면 카세미르 선수를 맨마킹하거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맨마킹하는 선수들이 조금 어색한 포지셔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기서 awkward space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어색한 공간으로 가게끔 해서 상대방들에게 균열을 줘라, 이런 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런 플레이라면 또 수혜를 볼 것 같은 선수가 바로 마이누 선수입니다. 마이누 선수는 특히 발로 이렇게 긁는 드립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긁는 드립을 통해서 순간 2명 3명 벗겨서 막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게 장점인 선수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플레이에 자유도를 주면 마이누 선수가 오히려 3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도 BBC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생각을 해서 정리해봤는데, 전 윙백의 활용도를 조금 다변화해야 된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아모림의 윙백은 거의 윙어처럼 직선적으로 최전방으로 올라가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둘 다 올라가 버려. 둘 다 올라가 버려서 중원 숫자 싸움이 그래서 더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림이 어느 정도 해법을 내놓은 게 한쪽은 정발, 한쪽은 역발의 윙백을 배치해서 정발인 도르구 선수가 직선적으로 쭉 가주면 역발 윙백인 아마드 선수가 중원으로 가담해주면서 빌드업에서 조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숫자 우위를 가끔씩 주고 있긴 한데 이런 인버티드 윙백 활용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도르구 선수조차도 직선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약간 중원으로 들어와주면서 어떤 중원에서의 빌드업 숫자 싸움에 숫자적인 우위를 갖고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인버티드 윙백 활용을 조금 더 활용폭을 넓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전 편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게 있습니다. 센터백 활용도도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백 중에 가운데 스위퍼 역할을 하는 이 선수를 지금은 보면 플랫하게 있어요. 3명이. 그리고 심지어 윙백이 내려오면 5명이 플랫하게 있거든요. 이 배치를 다르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비 시에 W자로 배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윙백이 조금 더 전진해 있고 수비 시에도, 그러면 스토퍼가 그 밑에 양쪽에 위치를 하면 그럼 스위퍼가 그 스토퍼 사이에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내지 반 칸 정도 앞에 있어서 이런 W 형태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맨유이가 상대방에게 공략을 당하는 공간들을 틀어막을 수 있어요. 지금 하프 스페이스와 중원이 번갈아 가면서 공간이 나는 거를 W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미드필더 수비진에 내려와 주잖아요. 양쪽이 그러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형태가 돼서 이 사이에 그 상대방들의 공격수들이 위치하게 되면 사실상 이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슈팅 공간도 그렇게까지 넓게 내주지 않을 것 같고요. W형자의 배치를 통해서 라인업을 다시 구축한다면 지금 맨유가 공략당한 공간들을 그래도 좀 틀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은 조금 제가 전술 전략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아모림 축구가 간파당한 게 확실해요. 지금의 3-4-3 혹은 3-4-1 시스템은 사실 실바 감독 정도 수준도 간파를 했기 때문에, 물론 실바 감독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에는 실바 감독 이상의 감독들이 질비하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미 선수단 퀄리티도 맨유보다 앞선 팀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까지 간파를 당해버리면 사실 맨유가 중위권 이상 팀을 만나서는 승리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점이 굉장히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림이 3백을 계속 고수하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나 계속 얘기하잖아. 포백 하라고는 안 해본한테 포백 시켰다 괜히 더 작살날 수 있기 때문에 3백 하는 거 좋아. 그럼 3백을 더 잘 깎아야 돼. 지금까지 깎은 거는 포르투갈 리그에선 통했을지 모르겠는데 EPL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아. 뭐 저도 사실 방구석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말을 꼭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참고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BBC에서도 사실 계속 짚어내고 있는 문제점이 제가 얘기하는 여러 문제점과 계속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건 아모림이 사실 이제 고집을 좀 꺾고, 이건 고집을 꺾는 개념도 아니야. 그냥 플랜 B, 플랜 C 이런 걸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고 더 다양한 전술적인 역량이 있는 감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다행히 벌리전은 결과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2주간의 A매치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모림이 조금 더 다른 전술적인 움직임을 준비해서 이제 A매치 끝나면 바로 맨시티 첼시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경기에서 승점 3점을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최소한 1점 이상은 갖고 와줘야 아모림 감독도
추후 리그 운영도 그렇고 언론의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한 경기 지더라도 한 경기 무조건 비겨야 돼. 물론 승점 3점 이상 갖고 오면 너무 좋겠고. 네, 오늘 미운 맨유 새끼 아모림 감독이 맞이한 위기와 해법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도 많을 거라 댓글로 이런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컨텐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